언니가 읽어주는 영화 언니야. 학생, 경찰서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어온 한 소년. 이게 뭐야? 피야? 아니야, 아니에요. 서로 들어가자.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데요. 이걸 범행 도구인 작은 손도끼를 보여줍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을 살해한 만 13세 촉법 소년이 세상의 화두가 되어버립니다. 촉법 소년이란 제도로 법의 울타리를 피해 갈 것을 알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 소년들 재판에서는 검사가 없고 오로지 판사가 신문하여 법의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소년 재판. 22년간 굳은 원칙을 가지고 소년 법정을 지켜온 베테랑 강원중. 연화지방법원의 자배석 판사 차태주.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판사라고 믿는 그는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소년부로 발령온 심은석 판사. 지금까지의 판사들과는 달리 죄진 사람은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논리로 촉법소년을 혐오하는 판사입니다. 그래도 다 같이 건배라도 한번 할까? 감사합니다. 화장실 좀. 출소하는 소년원 학생과 식사를 하게 된 은석. 너 잠깐 일로 와봐. 식사 자리에서 갓 출소한 학생이 소매치기로 몰리게 됩니다. 아까 듣지 않으니까 니들 전과도 있다며? 아 씨발. 씨발? 설아야. 판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직원이 아니라고요! 학생이 무죄를 주장하자 태주는 학생의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은석은 바로 경찰을 부르라며 매몰차게 나가버립니다. 시설에서 나온 지 몇 시간 안 된 아이예요. 그니까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감히 나 경찰서 못 가! 나 아니라고요! 나 두 번 말 안 해. 당장 경찰서 보내. 판사님! 무죄 추정의 원칙 모르세요? 처분 기록 때문에 유죄로 추정할 텐데. 과연 누명일까? 지갑 찾았답니다. 발에 차였는지 옆 테이블 구석에 있었대요. 사과해요. 나 의심한 거. 사과하라고요! 안 되겠는데 그건 그러긴 이미 내가 다 봤거든. 왼쪽 주머니. 아니지. 응? 설아야 괜찮아.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면. 아니에요. 주머니 한 번만 보자. 아니라고. 그래 알았다. 아니라고요! 출소하고 갱생할 줄 알았던 학생은 출소하자마자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고 죄를 지은 소년들은 갱생이 안 된다는 은석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제발 경찰에 넘기고 법원에서 봅시다. 저 경찰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애들 말 너무 믿지 마. 반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치신 거 그건 과한 처사입니다. 본인이 좋은 어른 같지. 애들도 잘 다루고 뭐 나름 대화도 잘 통하니까. 근데 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나도 궁금하네.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촉법 소년을 재판하게 된 은석. 일단 말해봐 어디. 불 하나 안 까고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딱 그런 날이었어요.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요? 엄마한테 전화하게요. 지금 배터리 없는데. 재판장 안에서 반성은 하지 않고 웃으며 죽은 아이의 표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해자 백성우. 그때 걔 어디 숨어 있었게요? 찾았다. 진짜 그 표정을 봤어야 됐는데.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촉법 소년법을 운운하며 조롱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다 엄마라는 사람은 어린 아들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의 지각까지 하게 됩니다. 좀 늦으셨네요. 심지어 죽은 아이 부모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백성호의 엄마.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범죄자와 그런 범죄에 관심조차 없는 부모. 그 부모의 그 자식을 보는 듯 싶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그래서 범행 동기는 조현병이다? 네. 2차 신문을 시작한 은석. 조현병을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백성호. 차수는 어차피 촉법 소년이니까 네. 이거요. 진단서를 내밀지만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너 아니구나. 조현병엔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 오랫동안 집중이 힘들다는 것. 보통 범인이 범행 동기를 숨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경우, 그 사건에 숨겨진 제3의 인물이 있는 경우. 근데 넌 소년법을 이용할 정도니 불리한 점은커녕 유리한 점뿐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이 사건에 숨겨진 제3의 인물. 걔는 아니야! 걔는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 아니야!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지. 어차피 자수할 거면서 굳이 사체 유기는 왜? 사실 이 사건에는 숨겨진 제3의 인물이 존재했는데요. 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심은석은 통화 기록을 살펴보던 중 한예은이라는 진짜 범인을 찾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거짓말하는 순간 일 더 커진다고. 이 사실을 강원중에게 보고하게 되지만 전개에서 러브콜이 예정되어 있던 강원중은 이번 사건을 무난하게 넘기기 위해 은석에게 그대로 진행하라 명령합니다. 원칙대로 진행해. 부장님! 이 사건을 일을 키워서도 어떤 잡음이 들려서도 안 돼. 이건 부장으로서의 명령이야. 차태주는 강원중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이후 은석의 진심을 알게 되며 한예은에 대해 조사해보자고 말하게 됩니다. 백성우가 경찰서 앞에서 자백할 때 누군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혀버린 CCTV를 확보한 차태주. 한예은의 위치를 심은석에게 알려줍니다. 한예은을 찾아 나선 심은석. 한 PC방에서 한예은을 찾아냅니다. 누구세요? 백성호 담당 판사. 조용히 가자. 하지만 이내 도망가게 되고 그 뒤를 쫓는 심은석. 어느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몰래 폐가에 숨어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된 한예은을 드디어 잡게 된 심은석. 사건 현장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한예은, 네가 왜 거기 있니? 한예은은 사실 엄청난 집안의 딸이었는데요. 본인은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한예은. 묵비권을 행사하던 한예은은 이미 보호 처분을 받았었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알고 있던 심은석은 소년 분류 심사원에 보내버립니다. 어차피 데려갈 거. 애 잠 좀 재우고 내일 일찍 데려와도 됐잖아. 한예은 아직 미성년자야. 그래도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사람이 죽었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그깟 하룻밤 잠 좀 못 잔들. 그게 뭐? 조사를 반대하던 강원중은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차태주와 심은석을 잡기 시작합니다.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지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둔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그러라고 우리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화가 난 심은석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모두가 시시할 때 판사라도 나서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백성우의 진술이 중요한 시점. 차태주는 백성우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성우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SNS를 통해 백성우와 한예은의 대화 내용을 본 심은석은 놀라게 되는데요. 심상치 않은 두 사람의 관계. 한예은을 잡아들이기 직전 언론에서는 심은석의 자질 논란이 터져버립니다. 역시나 한예은의 변호사 짓이었는데요. 언론 플레이로 은석을 휘청거리게 할 더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곤란해진 건 강원중. 법원장님께서 지금 찾으세요. 법원장까지 나서며 심은석이 맡은 백성우 사건을 차태주에게 넘기게 됩니다. 모든 파일을 차태주에게 넘기는 심은석. 백성호 진술하겠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우는 진술을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제3의 인물 한예은의 재판을 하는데 성공하게 된 심은석.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백성우와 한예은의 동시 재판을 하는 법정. 우발적 범죄와 범죄 방조를 내세울 것을 예상한 두 사람을 잡기 위해 사전 회의를 했던 강원준과 차태주, 심은석. 증인석에 앉아 서로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네,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체 훼손은 누구의 생각이죠? 백성우야. 결국 두 사람의 모든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널 협박했어. 야! 네가 직접 버렸잖아! CCTV에 걸리면 안 된다고! 다 너가 알려줬잖아. 내가 그냥 자수하자니까 네가 꼭 해보고 싶다며! 지금 가장 괴로운 건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부모인데요. 괴로움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게 됩니다. 촉법소년. 왜 필요한 걸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 범죄 행동, 그리고 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기에 뻔뻔할 수 있는 범죄 후 행동까지. 과연 교육만으로 갱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한 예언에게는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법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현재의 촉법소년들. 겨우 2년형이 최고형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범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직도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태주와 다르게 그런 촉법소년을 혐오하는 심은석. 어쩌면 심은석과 같은 마음으로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인물들이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악랄한 범죄를 자기 자식이 저질렀는데 부모는 참석조차 안 했어.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변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처분 바꿔준다면서요. 풀어줘요 우리 성우. 왜 가둬요 왜? 어머님 집에서 죽었으니까요. 신고도 않고 한예은 일 도왔으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고 거짓 자수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도 책임을 져야죠. 자식 잃은 어미의 고통은 정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 성우 9살의 어머니는 뭘 해주셨나요? 지우 9살에 지우 어머니는 자식을 잃었네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심은석은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말을 합니다. 드라마 소년재판의 범죄자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벌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어떤 부모는 참관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짧게라도 벌을 받고 난 후 모든 뒷일은 부모의 몫이라고 말하는 심은석. 촉법 소년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내려진 벌이 합당하게 받는 건 맞는지, 또한 그걸로 인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끝나지 않은 범죄의 끝에 서 있는 촉법 소년들. 경력도 얻을 수 없고 누구나 기피하는 소년부로 오게 된 심은석. 은석은 왜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첫 번째 심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